안녕하세요. 언니의 따끈따끈 독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올 한 해 운이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작년에는 운이 어땠어요? 세상에 운이 존재할까요? 여러분은 운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운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세요? 운 같은 건 없고 내 노력으로만 세상이 되어진다고 생각됐을 때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건강한 생각인 것 같기는 해요. 뭐 운 같은 건 바라지 않고 나는 내 노력대로 다 돼. 응? 사람은 노력에 의해서 다 될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세상에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참 가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 노력 말고 여분이 있어야 그 여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무엇인가 되게 감사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 또 무엇인가 이렇게 위로받는 느낌도 주게 되고 이게 대한 노력이에요. 근데 내 노력을 쌓고 있는 어떤 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면 사는 게 훨씬 더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정말 노력하고 사는 사람인 거 맞아요. 아유, 촌사람이라 그런지 몸도 튼튼해갖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만약에 나는 노력한 만큼만 풀렸고 내가 지금 이루는 모든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완벽히 완성된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감사할 줄 몰랐을 거예요. 감사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내 노력대로 되어진 것에 어떤 힘이 들어와서 이 노력을 더 제대로 완성시켜줬다고 생각을 하면 아, 나는 참 운이 좋았어 라는 이런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사실 이 여유 때문에 저는 어느 순간 나이 50이 넘으면서 아, 그래, 운이 좋았던 사람은 운값을 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구독하고 저를 좋아하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다 내 운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여러분 운을 많이 가져다 쓴 거예요. 그죠? 맞아요? 나 운이 좋았어요. 가져다 쓸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여러분이 좋아해 주셨으니까 운이 좋았잖아요. 물론 내가 노력했지만, 운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운값을 사회에 어느 정도 나는 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다행이에요. 그게 어찌 보면 나에 대한 위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정말 운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운 따위는 없다. 다 내가 노력한 만큼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내 성공에 대한 계산을 내 노력 요만큼 그리고 운이 참 좋았어. 이런 분들은 되게 얼굴에 여유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장님들 만나보면. 근데 이거 다 내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되게 많이 노력했는데 노력만큼 내 인생에 안 풀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이 막 100억, 200억, 300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갈증 느끼고 계속 나는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뭐가 없는지 아세요? 감사의 여유의 지점을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운의 지점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다. 운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운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운만큼에 대해서는 내가 운값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편안할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게 됐고요. 이게 운에 대한 제 첫 번째 생각이에요. 제가 또 운에 대한 두 번째 생각은 실제로 세상에 운이 존재한다면 그럼 운과 나의 관계는 어때야 될까예요. 운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도 하나의 에너지라는 생각 안 하세요? 에너지예요. 나는 나를 통제하는 에너지고 이 운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들을 우리가 운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력이라고 봅시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노력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운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에너지 두 개가 어떻게 같이 작용하는지 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라는 에너지가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숨만 쉬어요. 그럼 어때요? 이 운도
어떻습니까? 나한테 와서 붙지 않죠. 이 운이. 왜냐? 운도 하나의 에너지라서 격렬히 움직이는 에너지한테 격렬히 움직이는 비슷한 에너지끼리 합체를 한단 말이죠. 사실은 이렇게 비슷한 에너지끼리 합체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 오랜 명언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살면서. 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운도 가만히 있어. 그죠? 근데 내가 막 움직여. 나라는 노력이라는 에너지가 막 움직여. 그러면 저 수없이 나를 제외한 운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백만, 수천만, 수억일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에너지들 중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와서 탁 붙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운과 결합하는 거죠.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죠. 정말 재밌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영어로 강의를 하려고 한다고 내가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영어 강의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요. 뭐 뉴욕에서 시드니에서 막 얼마나 연락이 많이 오는지 아세요? 지금 저한테 여기 와서 하세요. 저기 와서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얼마나 웃겨요. 내가 가만히 5년 전, 7년 전에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는 이 운도 가만히 있어요. 그죠? 왜? 나랑 비슷한 에너지가 아니니까 합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영어를 한다고 공부하고 있고 내가 내년부터 영어로 강의한다고 막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럼 그때 저한테 연락하세요. 뭐 하세요? 그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어머, 그럼 교포 이세들 한국말 잘 못하는 사람이랑 하면 너무 좋겠네요. 막 연락이 와요. 얼마나 웃겨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비슷한 에너지끼리 합체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떤 경우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많은 에너지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아니면 나를 도와주려고 위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운은 내가 어때요? 움직였을 때 비슷한 에너지가 와서 합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맞아요? 아까 첫 번째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첫 번째 운. 이렇게 내가 운을 많이 갖다 썼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물론 내가 노력해서 된 거지만 그 운이 좋았잖아요. 그 운이 좋았으면 어떤 수순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참 운이 좋았어. 운값을 내야겠다. 운값을 내야겠다. 너무 좋은 마음 아니에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운을 끌어다 쓰시면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운이 되세요. 누군가의 운도 쓰시고 누군가에게 운이 되세요. 그렇게 많이 작용하면서 서로 운이 커지고 서로의 행운을 많이 만들면 그 행운을 나중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운값을 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만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살만한 세상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운 많이 끌어다 쓰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좀 색다른 걸 시작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번 코너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 코너의 제목은 김미경의 깨닫는 공부입니다. 이름하여 김미경의 깨공. 자, 먼저 선생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규율입니다. 여러분 저 아시죠? 네. 신규율 선생님 잘 아시죠? 김미경과 신규율의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졌었습니다.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신규율 선생님을 검색하시면 우리 김미경 TV에 선생님과 저와 함께 했던 여러 가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집합교육 말이에요. 집합교육이 끝나면 공부는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 보기에 진짜 공부는 35 이후에 애 낳고 직장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깨달을 게 많고 두 번째 깨달으는 힘이 오래 산 만큼 더 훨씬 더 강해졌고 그리고 공부해야 될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진 거예요. 20대 때는 뭐 친구 관계 뭐 몇 개만 해석하면 되지만 50대는 자식의 관계라든지 내가 사는 공간 집에 대해서라든지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라든지 뭐 정말 뭐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울 때까지 하는 건 암기고 깨달을 때까지 하는 건 공부다.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가 했던 공부는 사실 암기였어요. 20대까지. 지식이라고 하죠. 그거. 지식. 그죠? 깨달음의 공부는 지혜. 지혜. 그래서 지혜에 대한 공부를 지금부터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 6년간 공부를 했었고 그 중에 저와 공부를 했던 도반 같은 스승이 바로 우리 신기율 선생님이고 맞습니다. 또 신기율 선생님한테 제가 너무 배우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아이고. 배우고 싶은 게 많지만 아이고. 너무 배우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음. 이 장면에서 잠깐 신기율 선생님을 소개해드리면 신기율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관의 철학자이다. 그리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영역으로 남겨져 있던 직관을 이성과 철학, 더 나아가 치유의 영역으로 끌고 오신 분이다. 벌써 수년간 연구하시고 공부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간입니다. 공간. 네. 여러분도 아마 공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집터. 그죠? 집터. 네. 기운이 어때요? 이거 사도 돼요?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 되게 여기서 살면서 너무 나쁜 일만 생겨요. 여기 사니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 집에 들어가면 돈이 안 모이나요? 등등 여러분 궁금하신 실질적인 질문이 있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시작해 볼 텐데 선생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책은 이 운을 만드는 집이라는 신기루 선생님이 쓰신 이 책은 어떻게 쓰겠다 마음을 먹으셨어요? 생각해보면 이게 네.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이거를 쓰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래요? 이제 원래 제목은 운을 만드는 집이 아니라 제가 이제 만든 제목은 공간을 다루는 기술. 영어로 하면 스페이스와 테크놀로지를 합쳐서 스페이스 로지. 스페이스 로지. 예, 그래서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공간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아주 옛날의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목축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서 농경을 하든지 네. 이렇게 자연과 함께 살았을 때는 자연의 영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없죠. 지금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뭐 39도, 38도 되면 되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죠, 예. 우리가. 그래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네. 사실 그런 영역도 물론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영역도 있다라는 거죠. 아하. 그 생각을 언제부터 하게 됐나 지금 막 생각해 보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살 정도 됐을 때,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자꾸 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도시에서 살다가 자꾸 시골로 이사를 가고, 시골에서 또 다른 시골로 이사를 가고,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만 6번 이사를 간 것 같거든요. 갈 때마다 계속 전학을 다니는 거죠, 그것도. 이유는 그냥 부모님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제 뭐 형편이 안 좋으니까. 물론 좋은 집으로 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제 기억으로는 조그만한 방에 이제 4명이 같이 사는데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름이 되면 옆에 공동 화장실에서 그런 이제 벌레들이 막 집까지 오고 이런 곳에서 살았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공간의 결핍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 어린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좋지 않은 공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공간은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비좁고 비루한 그런 공간일지라도 내가 행복하고 괜찮은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10살부터 그렇게 어렵게 돌아다녔던 그 기간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뜻깊고 행복했던 시간 같거든요.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네요. 그죠? 그렇죠. 그 공간이 비좁고 공간이 비루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이 어른이 돼서도 네. 마찬가지인 건 뭐 지금도 뭐 특별히 나아진 건 없잖아요. 네, 물론 네.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뭐 네. 그냥 일반 아파트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그 공간을 나에게 잘 맞고 내가 행복한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네. 현대인에게 있어서 공간의 어떤 화두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뭐 수익률 5% 뭐 이런 거 중요하고 어디를 사야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의 어떤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그런 공간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공간의 개념을 내 소유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머무는 그럼요. 곳의 개념을 공간으로 일단은 그럼요.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선생님이 딱 보기에 이 공간은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곳 터가 어때요? 뭐 이런 거. 그렇지. 뭐 나도 그거 물어보고 싶어. 일단 시작해요. 네. 물어보고 해야지. 나도. 무서워요. 막 네. 그런 거 물어볼까봐. 그리고 뭐
돈 되는 곳이 어디예요? 막 이런 거 아, 있잖아요. 그거는 안 물어볼게요. 그거 알면 제가 벌써 돈을 벌었겠죠. 그렇지. 뭐 제일 흔한 게 제일 황당한 질문들 뭐 현관에 거울을 달아놓으면 안 된다면서요. 거울 달아놓으면 되게 좋죠. 저 얼굴 보고 왜 안 좋아요? 무슨 수족관을 갖다 놓으면 그럼 수족관 주인이 돈을 제일 많이 벌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대표님이 지금 물어보셨잖아요. 이 공간이 어떠냐. 근데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죠? 이 공간은 제가 일하는 공간이에요. 작업장이죠. 그렇죠. 내가 쉬기도 하고 일도 하고 영상도 찍고 그렇죠. 뭐 직원들과 회의도 하고 하는 맞습니다. 공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구루맘 상담과 교육이 구루망 이루어지잖아요. 상담과 교육도 이루어지고. 예.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곳, 네.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고 따뜻한 말이 오가는 곳. 네. 그런 곳은 설사 여기 처음 왔을 때 이곳이 안 좋은 곳이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곳은 그럼 어떤 곳이 돼 있을까요? 우리가 행동한 만큼의 그 기운이 누적된 곳이 바로 됐겠죠. 네, 바로 그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는 공간이 사람과 똑같다고 봐요. 아하. 처음에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되게 잘해줘요. 어. 애정을 쏟고 정성을 쏟아요. 그럼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으로 변하죠.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공간도 마찬가지. 아하. 굉장히 이곳이 별로인 곳이었어요. 처음에. 아. 가성 대비 막 너무 비싸고 안 좋은 곳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곳에서 내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을 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여기 이제 저도 거의 여기 처음 같이 왔잖아요. 같이 왔죠. 그랬을 때 구루마음 상담도 아직 시작하기 전에 그랬을 때 여기가 너무 크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쓰기엔 여기가 너무 커. 네. 그런데 맞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기가 너무 좁아요. 좁아졌어 지금. 큰일 났어. 수십 명이 와요 여기. 그게 바로 내가 이 공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공간을 다루는 기술에 따라서 이 공간의 성격과 이 공간의 어떤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어땠냐면은 여기 처음 이사 와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랑 회의도 하고 고즈넉하게 뭐 집필도 하고 뭐 이렇게 여유 있게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이 그렇죠. 공간으로 오래된 주택을 이제 조금 수리해서 우리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2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공간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서 팀장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여기에. 근데 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미안했어요. 이 공간한테. 이 공간이 너무 뭐랄까 한적하다라는 건 나한테 사치고 너무 좀 안 되겠다. 이 공간을 나눠서 써야 되겠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이 공간한테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내가 음.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람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음.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시간이 없어요. 아이랑 지낸 시간이. 네. 그러면 주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좋은 거 사주고 좋은 옷 입히고 그렇지. 그렇다고 아이가 엄마에게 애정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공간도 똑같아요. 이렇게 크고 아. 좋은 공간이라도 쓰임이 없으면 네. 내가 애정을 줄 시간이 없고 뭔가 관심이 없고 그냥 어떻게 잘 꾸민 채로 놔두면 공간도 엇나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 내 폐가 것도 같은 거 보면 인간이 버리면 폐가가 돼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어떤 폐가라도 들어가서 사람이 조금이라도 손보고 그 집이랑 대화를 하면 집은 살아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생님과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이 책을 제가 읽었잖아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저한테 한 줄 딱 남은 게 있어요. 살아있었구나. 맞습니다. 이거예요. 공간이 살아있었구나. 그렇죠. 제가 이 집을 들었을 때 저기 보면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베어버리자 했어요. 새나무를 심으셔라. 여기다 감나무 같은 거 이쁜 거 열매도 맺는 걸 그렇게 이제 그 했을 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무한테 미안하잖아요. 난 여기 들어온 지 3개월 됐는데 쟤는 여기서 산 지가 이 집이 지어진 지 40년이라니까 쟤는 여기서 그 주인이 첫 번부터 있었대는데 여기서 그렇죠. 터를 잡고 40년이나 살았는데 야 꼴보기 싫어 너 나가 한다면 되겠냐. 이 집과 함께 있었으니 난 쟤를 갖고 가겠다. 지금 얘기하신 게 너무 중요한 게 제가 방금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게 만약 20살의 김미경이었다면 근데 내가 20살에 돈이 있어서 여기를 산 거예요. 난 그런데- 저 나무 잘랐을 거야 그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자르지 아마 그랬을 거야. 않잖아요. 어리석어서.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 책에도 나오지만 내가 공간을 다루는 기술이 사람을 다루는 기술과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같다는 거지. 20살의 김미경이었으면 못나 보이는 놈, 그치. 이좀 싫어하시는 타입 있잖아요. 응. 대번에 쳐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의 김미경은 저 사람이 부족하고 뭔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바로 그거죠. 공간과 사람,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는 그 관점까지도 공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하.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예로 여기서 냉장고를 들어요. 냉장고. 그 사람의 머릿속을 알고 싶으면 이제 그 집안의 주방을 관리하는 사람의 경우에요. 네. 그 사람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의 냉장고를 보면 냉장고를 어떻게 정리해놨나를 보면 그 사람의 머리 구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머리 구조가 되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람은 냉장고도 그렇게 구분을 해요. 정리를 하고. 근데
특히 섞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그런 사람들은 냉장고에 물품도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섞여 있어요. 이제 공간의 프랙탈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 그대로 내가 서 팀장을 보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바로 그겁니다. 예, 나 제 그렇죠. 냉장고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팀장님도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얽혀 있어요 지금. 그래도 잘 돌아가. 그래도 안 굶잖아. 그게 능력자죠 그러니까. 능력자지. 네. 이 책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음. 사람과 대화하듯이 공간에 내 관계의 대상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간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대화할 수 있지. 맞습니다. 사람만 네네. 생각이야. 공간이니까. 근데 누구 뭐라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게 거야. 굉장히 아름다운 말인데 이게 제가 어제도 이제 아이들이랑 토토로를 봤거든요. 토토로 영화 보면 자연과 소통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쵸. 나이 40 넘어서 그런 얘기를 하면 한심하게 봐요. 되게 무슨 밑도 끝도 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느냐. 근데 저는 구름이 떠야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자연과의 관계, 하물며 자연과도 이런 관계를 맺는 사람이 정말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과는 얼마나 깊고 따뜻한 유대를 맺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요 인간이 가장 지혜롭지 않아요. 인간 이외에 얼마나 많은 지혜로운 것들이 이 땅에 사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다면 인간은 잠깐 사는 90년 동안 꽤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년 된 나무로부터 우리가 사는 지혜를 배울 수도 있고요. 견디는 지혜, 그 많은 천둥과 비를 견딘 지혜를 우리가 한순간 깨닫는다면 이 90년의 내 생명에 엄청난 깨달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집, 땅,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지혜를 가지고 배려와 존중을 갖고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저 이 책 너무 좋았거든요. 네네. 여기에 보면은 제일 재밌었던 거는 제가 이 책의 요 서문에 나오는 걸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공간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딱 볼 수 있었는데요. 자, 공간을 이렇게 보셨어요. 선생님은 자궁도 공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공간으로 간다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한 뼘 자궁의 공간에서 시작해 한 줌 가루가 되어 유골함으로 가는 기나긴 공간의 여정인지도 모른다. 그 지난한 여정 속에서 등 비빌 것 없어 삭막한 풍경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조금의 위안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이게 참 너무나 크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아, 그랬구나. 내 삶이 공간으로부터 시작했구나. 그것도 요만한 어쩜 이렇게 앞뒤가 맞아떨어질까. 요만한 공간에서 살다가 그렇죠. 하는 여행도 다니고 이런 데서 살다가 결국은 또 자국만한 공간으로 또 요만한 공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가는구나. 결국은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내내 처음부터 알페오 오메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죠? 맞아요. 그 대표님이 하고 있는 강의 혹은 뭐 어렸을 때 어떤 일들을 떠올리라 그래도 그 사건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함께 떠오르게 공간이 돼 있어요. 떠오르죠. 뭐 연애할 때 남자랑도 그렇죠. 그 커피숍이 떠오르고 막 그렇죠. 이러거든. 그래서 공간에 대한 그리움이 꽤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럼요. 자, 그럼 맨 처음에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럼 여태까지는 공부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자, 그럼 공부를 저는 노트까지 다 이렇게 준비해 갖고 왔어요. 노트 오래된 노트 이쁘죠? 네네. 선생님 주고 싶은데 하나만 사왔네. 다음에. 자, 그러면은 자, 처음부터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학생인 제가 선생님 뭘 하면 좋을까요? 매일 먼저 뭐부터 공부할까요? 우리 공간에 대해서. 예전에 대표님 스페인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갔었죠. 혹시 가서 가우디 성당 말도 하지 마 그거에 대해서는. 아, 그래요? 나 울었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나 울었어요. 네네. 그 들어서면서 겉모양을 보고 안을 보고 이렇게 겉을 안을 몇 번을 한 5번을 왔다 갔다를 했어요. 나왔다서 또 보고 들어가서 또 보고 마치 나무처럼 나이테를 두르듯이 이렇게 땅에서 솟아서 천천히 수억만 년간 저절로 와서 자연이 만들어낸 것 같은 그거 도대체 이 사람 뭐야? 이 사람은 건축가가 아니구나. 너무 놀랬다니까. 거기서 내가 울었다니까요. 어쩜 이렇게 땅에서 올라올 수가 있니? 너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건축을 본 게 아니라 자연의 위대함이었어요. 흥분했어요 잠시. 그래서 하세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학생도 흥분해서. 많은 여행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우디 성당을 찾으세요. 근데 TV에서도 나왔는데 가우디 성당을 가서 정말 내가 의도치 않게 우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곳에 들어가. 나만 온 게 아니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는 내가 마음이 엄청 똑똑해서 온 줄 알았다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감수성이 되게 예민하신 아. 분들이 가서 근데 다 이유를 모르세요. 즐겁게 여행 온 거잖아요. 스페인까지 갔으면 재밌게 놀아보자, 뭐 즐겨보자 하고 간 건데 그 즐거운 마음으로 유명한 곳에 들어가서 잠시 앉아서 뭐 종교가 기독교이신 분들은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우디 성당을 안 가봤어요. 근데 로마에 여행을 갔을 때 네. 일정이 꼬여가지고 가야 될 곳을 못 가고 잠시 어디를 갔었냐면 무덤이 있어요. 카타콤베라고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거기가 어떤 곳인지도 몰랐어요. 가보진 그냥 않았지만,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가보자 그런데 여기가 지하 묘지다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떠오른 게 천마총 이런 게 떠올랐어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 묻혀 있어서 되게 화려하고 좋았던 곳이겠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울었어요, 선생님.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제 아내랑 같이 갔는데 아내도 울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카타콤베나 가우디 성당 말고도 생각해 보니까 네. 무슨 산속에 있는 암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서도 굉장히 막 힘들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그래서 막 그쵸. 짜증이 막 나 있는데 그 암자에 들어가서 앉는 순간 갑자기 고요함이 밀려오고 알 수 없는 평온이 들었던 기억. 이런 것들이 서로 막 맞물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면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라고 이 책 저 책을 뒤적이다가 발견한 게 유령 DNA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령 DNA. 유령 DNA. 네. 유령 DNA. 러시아의 한 과학자가 발견한 현상인데 못 들어봤어요. 유령 이게 DNA.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현상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죠. 그런데 저는 이런 연구들을 시작으로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그런 연구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양의학도 그렇잖아요. 뭐침 놓는 것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게 맞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유령 DNA 이론도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은 부족하지만 체험적으로 이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잠깐 표를 보여드릴게요. 네, 네. 보이시죠? 봐봐요. 네, 이게 과학자가 실험을 한 건데 네. 진공 상태예요. 진공 상태에 레이저를 쏜 거예요. 어, 그랬더니 이런 빛의 패턴이 나타난 거예요. 나겠죠. 예. 비어있는 공간에 당연히 어떤 패턴이 나겠죠. 네. 거기다가 DNA 샘플을 다시 넣어봤어요. 그리고 어허. 그 DNA 샘플에 빛을 쏜 거예요. 이렇게 빛을 쏜 거예요. DNA는 어떤 DNA? 실험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의 DNA라고도 하고 예. 그 DNA 용액이라고도 하고 오케이. 어쨌든 DNA 어떤 그런 물질을 집어넣은 거죠. 네, 그랬더니 네. DNA가 있는 어떤 물질. 그렇죠. 그 오케이. DNA에 맞는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그렇지. 당연히 그 영향을 받겠죠. 그렇지.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 그 DNA 샘플을 빼고 네. 다시 레이저를 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처음과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야 되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색다른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밑에 이 패턴 보이시죠? 아, 그 DNA가 거기에 머물러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DNA가 공간에 머물러 있는 그 사이에 그 DNA가 그 공간에 어떤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공간에 여러 가지를 변형시켰네. 그렇죠. 근데 오케이. 이게 길게는 2주까지 가요. 이 패턴 현상.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과학자가 이거를 유령 DNA, DNA가 없는데도 마치 DNA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체가 없는데도 그렇죠. 실체가 빠진 후에도 그 공간에 무엇인가 에너지가 영향을 줘서 레이저를 쐈을 때 그 공간에 그것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렇죠. 거죠. 영향을 이- 주겠네. 남아있다라는 건 영향을 준다는 이 얘기 뜻이에요. 들으면 저는 딱 처음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강아지를 12년 정도 키웠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뇌졸중으로 죽었어요. 근데 강아지가? 예, 늙어가지고. 예, 예. 근데 아버님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이미 죽었는데 와서 얼굴을 하는 것 같고 아침에 깨기 전에 그리고 밥을 달라고 짖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없는데 마치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살았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한 공간에 있었다가 그가 사라진 후에 당연히 거기에 무엇인가 유령 DNA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작용해요. 맞아요. 그거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만약 공간에 대해서 공간을 기준으로 그걸 해석한다면 저는 이 유령 DNA 이론이 가장 적합한 이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런 조그마한 DNA 샘플도 이 정도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감정을 쏟아내고 어떤 액션을 취한 이 공간에는 나의 잔영의 에너지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겠냐라는 거죠. 그거는 저는 확신해요. 내 식대로 얘기할게요. 어차피 나 혼자 하는 공부니까, 내가 하는 공부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달으면 되잖아요. 그럼요. 예. 물리학과 양자역학을 공부한 것에서 보면 공부하셨죠. 네. 살아있는 모든 공간에는 아주 미세한 모든 에너지 파들이 전자파들 그 파장이 다 있어요. 파장. 그래서 사실 빛을 쐈을 때 이것이 빛이 움직이는 건 뭐냐면 거기에 굴절이 일어나는 여러 파장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말이 들리는 것도 파장 때문에 이 공간 우리가 빈 그렇죠. 공간 같지만 파장 때문에 내 말이 선생님 귀에 전달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던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새로운 걸 창조할 만한 어마어마한 빈 공간의 에너지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따가 가면은 내가 이따가 간 이 나의 에너지들이 얘네와 결합해서 무엇인가 남아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살다가 돌아가셨어, 어머님이. 당연히 이 공간에 그 어머님의 DNA가 있죠. 있는 게 정상이 없으면 우리는 말할 수도 없었을 거고 빈 공간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볐다는 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빈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그 양자적인 그 에너지들이 여기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대에 많이 서보셔서 알겠지만 막 수백 명씩 있는 무대에서 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다시 그 무대에서 그 객석을 봤을 때 네. 그냥 텅 빈 느낌이 아니죠. 아니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죠. 그렇죠. 네. 바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체험해서 많이 느끼잖아요. 아하. 근데 이제 이게 아까 가우디 성당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가우디 성당에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물론 여행 와서 즐기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게 벌써 100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짓고 있는 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히 간절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굉장히 슬프고 종교 시설이라는 게 다 그렇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거기서 쏟아내잖아요. 예, 그 에너지들이 분명히 그 공간 안에 밀집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 파동을 느낄 것 같아요. 가서 예. 한국말 하지 않아도 그 슬픔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파장을 느낄 수 있죠. 카타콤베에서 제가 느꼈던 것도 카타콤베가 알고 보니까 그냥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더라고요. 거기서 300년가 동안 그 로마에서 그 기독교 카톨릭을 박해하면서 그렇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지하에서 햇볕도 못 보고 숨어서 살았던 거예요. 네. 그 슬픔이 그 공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제가 거기 갔을 때도 그 슬픔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제가 느낄 정도로 남아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아마 가우디에서 느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땅으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솟아 올라온 감정들을 느꼈고 거기에 대한 간절함, 그러니까 이게 수연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벅차오르게 눈물이 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 새해에 아마 내년에 내가 운이 좋을까? 뭐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래가 희망적인 이유는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옳죠. 근데 뭔가 기대를 했을 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진짜 그 기대대로 될 것 같은 느낌을 설레임이라고 하고요. 기대는 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을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건 진짜 불안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이렇게 빈털털이 된 것 같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느낌이요. 새해 좋은 운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운과 덕이 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운과 덕이 뭐지? 이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내년에요. 재물운이 있을까요? 라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은 스스로 내가 내년에 재물운이 있을까? 사업하면 잘 될까? 돈에 관련된 운이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운과 덕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본 바로의 경험은 덕이 먼저 배치되고 운은 미래에 배치됩니다. 약간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의 차이.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렇게 와서 만나보면 실체는 똑같이 생겼어요. 자, 볼까요? 제가 내년에 재물운이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 재물덕을 쌓았어야 돼요. 여러분 재물덕이 뭘까요? 간단해요. 적금이요.
너무 쉬웠나요? 예. 적금이요. 아니면 보험이요. 내 돈을 모으는 행위요. 우리가 덕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덕. 여러분 보십시오. 덕은 실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남을 도와줘. 실제로 돈을 모아. 실제로 공부를 해. 실제로 살을 빼려고 막 운동을 해. 이걸 뭐래요? 이게 덕을 쌓는 거예요. 덕을. 이런 식으로 실체 있는 그 무엇을 쌓아나가는 걸 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재물 운이 있으려면 내가 올해 재물 덕을 쌓아야 돼요. 그 덕을 잘 쌓으면 가보면 운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적금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어때요? 가보면은 적금이 12개월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12개월짜리 적금을 만약에 500만 원을 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500만 원으로 뭐예요? 어디를 등록해서 다닌다든지 내 꿈을 지원을 한다든지 얘가 뭐예요? 이 쌓아놓은 덕이 운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얘가 나를 키워주는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지만 막상 가보면 이것이 새로운, 그러니까 이 실체가 있는 돈은 새로운 운과 만나면서 운답게 성장을 하는 거죠. 덕과 운이 하나입니다. 공부 운이 있을까요? 공부 운이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 덕을 쌓아야 되죠. 공부 덕을 쌓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올해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요. 하고 싶은 공부가. 그래갖고 그 공부를 본격적으로 만약에 뭐 영어를 시작한다.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영어 공부 덕을 쌓은 거잖아요. 이게. 아니면 중국어였어요. 중국어 덕을 쌓은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 이렇게 갔는데 어디서 면세점에서 판매 직원을 모집한다는데 한국말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조금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내 공부 덕이 운과 만나는 거죠. 운과 만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물 그러니까 공부 덕이 운이 되고 여기서 또 뭘 쌓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재물 덕을 쌓을 수가 있죠. 이래서 덕의 숫자가 많아지고 운에 만나는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요. 운은 어떤 거라는 생각이 드느냐면 확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률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덕을 많이 쌓아놓을수록 운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덕과 운은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운까지 기다리기가 되게 힘들죠. 왜냐면 운이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운은 알려주지 않거든요. 안 알려줘요. 지금 내가 덕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야 지금부터 하면은 내년 2월이면 운과 만날 거야. 내년 6월이면 운과 만날 거야.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주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 미래 어디에인가 내가 쌓은 덕이 운과 만나려고 이미 배치를 끝내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2021년 반드시 만나고 싶은 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거기서 인정도 받고 좀 나이 60 가까워질수록 이전 20년간 살았던 시간과는 다른 시간을 살고 싶어요. 한 30년간 계속 같은 시간을 살면 좀 지겹잖아요. 저는 나이 60이 넘으면 정말 다른 시간을 살고 싶어요. 이전 시간과는 다른 시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용이 다른 삶을 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하루 24시간을 늘 이렇게 썼다면 60 넘어서는 다른 시간을 살면서 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내 꿈이 미래에 다른 시간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과 덕이 하나라 그랬어요. 다른 시간을 살고 이제 여러분 계산할 줄 아시겠죠? 딱 계산이 떨어지죠. 이게 되게 수학이에요. 다른 시간을 살고 싶어요가 운이야. 미래에 벌어지고 있는 일. 그러면 운과 덕이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떤 덕을 쌓아야 돼요? 시작. 다른 시간 덕.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미래에 살고 싶은 시간과 되게 비슷한 시간을 현재에 배치하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시작. 노력. 웃기죠? 노력. 내가 만약에 미래에서 살고 싶은 시간이 제가 이제 뭐 해외 나가서 강연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하루에 1시간 반드시 그 다른 시간을 살고 싶은 모습과 되게 비슷한 모습으로 나는 1시간씩을 살아줘야 돼요. 그게 예를 들면 공부겠죠. 이게 뭐예요? 바로 노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 덕이 육체노동이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덕은 쌓아놓지 않은 채 가서 제 운이 어딨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딨어? 없지. 없어요. 여러분 재물 덕을 안 쌓아놨는데 재물 운이 어디 있어요? 이거 날강도지. 공부 덕을 안 쌓았는데 공부 운이 있을 덕이 있어요? 당연히 없지.
내가 일터에서 일덕을 안 쌓았는데 일복이 어떻게 있어요? 일복이 없지. 덕과 운이 하나입니다. 자, 이제 곧 새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날 많은 운들은요, 여러분이 지난날 쌓아놓은 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 늦으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1년 또 얼마나 빨리 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쌓아놓은 덕이 없다면 올해 그렇게 큰 운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대신 운을 바라지 말고 뭐라 그래요? 운과 덕이 하나니까 운이 없을수록 어떻게 한다? 덕을 쌓는다. 그래서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어차피 만날 테니 이제 2020년이 돼서 더 큰 운과 우리가 만나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운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운이 있으면 나한테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지천에 널려 있어요. 내가 생성해내는 겁니다. 운은 원래 있었던 게 한정된 자원이라서 딴 사람이 가져가면 내가 못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덕을 쌓음과 동시에 운이 동시에 생성되어지는 거죠. 우주 공간은 무진장 넓어요. 내 운 만들 공간이 천지예요. 뭐 우주가 땅이에요. 아파트처럼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미래에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일단 그 하고 싶은 것이 실체가 되어서 덕으로 오늘 내가 쌓는다면 이 덕으로 쌓을 그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1년 1년 지나갈수록 여러분이 이미 지어놓은 운들과 수없이 만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60대 내가 만날 운들은 오늘 나의 덕과 무진장 관계가 있을 겁니다. 내가 쌓을 덕은 무엇인가 리스트에 적어보고 또 내 몸이 해내는 거죠. 그렇게 운과 만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운 다 여러분이 생성하고 창조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안 남았지만요. 올 한 해도 매일매일 덕을 만드는 한 해 만드시고요. 혹시 뒤늦게 깨달았다면 우리 내년에는 정말 덕을 무진장 많이 만들어서 그 이듬해 운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반 여러분 강건하게 굳건하게 잘 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해피 뉴 이어. 또 할 거 뭐 없나? 굿락. 시기가 끝나요. 그 다음 시기에 정말 사람들 간에 많은 격차를 만들 거예요.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스트레스가 아주 극에 달하는 상태에 올 것이다. 일단 얻고 보는 거예요. 다 분노에 차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는 뭔가 약간 이렇게 씌인 것 같다. 나를 파괴하고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폭발한다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이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소개팅 하는 줄 알았다고. 이게 눈을 마주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새해 첫날부터 이게 무슨 봉변인가 제가 내가 무슨 봉변? 이런 가림막까지. 이 상징적인 우리의 이 거리와 투명 가림막이 내년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엄청 슬프더라고요. 투명 가림막. 미국 한 대학에서 코로나 트렌드에 대해서 했더니 그 피크가 내년 4월 5월인 거예요. 이게 끝나질 않고 우려했던 모든 일이 다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 내년의 키워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격차, 열등감. 요새 사람들 만나면요. 옛날에는 그래도 왜 집 얘기도 하고 직장 얘기도 하고 애들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30, 40대 남자들이 부동산이랑 주식밖에 얘기 안 하는데 부동산이랑 주식이라는 그 대화 안에 숨어 있는 게 열등감이죠. 누군가는 나보다 벌었을까? 운에 대한 트렌드니까 운적으로도 과연 어떤 흐름이 있을까를 한번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가 스트레스가 아주 극에 달하는 상태에 올 것이다. 그럴 것 이게 같더라고. 그 행성의 위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있는데 별들이 역행하는 기간이 봄부터 낙엽이 이제 쌓이기 전까지 10월까지가 역행하는 기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 나오든 치료제가 나오든 맞은 사람이 있고 안 맞은 사람이 있고 맞아서 부작용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이런 혼란기가 계속 올 거잖아요. 그치. 어느 정도 안정기로 들어서기까지가 그렇게 가을까지 간다라고 그냥 흐름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내년에 이 문적인 키워드는 외로움과 의심이에요. 의심. 그 열등감이 불러오는 게 외로움과 의심이라는 거죠. 딱이야. 예, 그 단어는. 그러니까 그 열등감을 통해서 내가 고립되고 그리고 그 열등감을 통해서 너는 이 돈을 어떻게 번 거야?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해볼까? 라는 식의 의심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 거죠. 내년에는 이 열등감을 통한 어떻게 보면 의심과 이 외로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다루느냐가 내년에 내 운을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의심을 하는 사람과 누군가의 의심을 받고 분노를 받는 사람은 또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네. 도식이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도식. 도식이 이제 뒤집을 도자에 밥 먹을 식자잖아요. 내 밥그릇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내 밥그릇이든 남의 밥그릇이든 약간 수가 틀리면 일단 엎고 보는 거예요. 다 분노에 차 있는 거죠. 이거잖아, 이거. 예. 이거 드라마에서 나오잖아. 늘 내가 이걸 얻고 싶더라도 이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 내가 올 한 해는 뭔가 약간 이렇게 씌인 것 같다. 내가 자꾸 내 밥그릇을 엎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스스로 자제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약간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외로움과 의심이 좋은 방향으로 풀렸을 때는 힘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심 같은 것도 저도 되게 의심이 많아요. 선생님이? 네. 근데 저는 의심을 사람을 불신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나는 잘못한 게 없나? 혹은 이 상황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다 던지는 거죠. 의심을 질문으로. 네. 그러면 그 의심을 통한 질문이 하나의 답이 돼요. 내가 의심을 하고 질문을 많이 던질수록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동양학에서 얘기하는 의심의 긍정은 새로운 생각, 창의력이에요. 모든 창의력, 새로운 영감은 의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지금 현실에 대한 부정, 기존의 것에 대한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이걸 나쁘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현실에 대한 열등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좋게 풀렸을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영감을 소원할 수 있는 큰 동기가 된다라는 거. 제일 위험한 게 나만 이렇게 외롭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고립돼요. 예, 저는 되게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어나는 큰 사건들을 보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요. 제가 너무 기뻐 보여서요. 그래서 우발적인 사고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나만 외롭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년에는 나만 외롭지 않다는 거죠. 저 사람도 외롭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외로움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나를 고립시키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나도 외롭고 너도 외로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자 라는 포용력이 돼요. 결국 연대와 사윤회네요. 제 경험으로는 드러낸 모든 의심과 잘못 드러낸 분노는 반드시 부메랑 돼서 나를 치거든요. 딱 하는 순간 가장 치명타는 내 가슴, 나한테 외로움을 잘못 쓰고 의심을 잘못 쓰면 결국 파괴되는 건 자기 자신이겠네요. 극단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은 새롭게 시작하고 극단적으로 처지는 사람은 처져요. 징후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바로 오늘 새벽 어제 있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제가 동지였잖아요. 예, 네. 동지가 사실은 이제 내년에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해요. 그래서 새해 출발을 동지에서부터 많이 봐요. 그게 어제였어요? 우리 어제 뭐 했어? 저 어제 라방 했습니다. 네, 연락 이랬습니다 어제.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 1시까지 가족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그날을 맞이했는데 행성 중에 이제 토성과 목성이라는 행성이 있어요. 네. 이 토성과 목성이 공전 주기가 서로 달라요. 목성은 뭐 11년 10개월마다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고 토성은 29년 5개월마다 도는데 네. 이 두 개가 20년에 한 번씩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걸 이게 토성과 목성의 회합이라고 하는데 네. 아주 가까워졌어요. 너무 가까워져서 하나의 별처럼 밝게 빛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은 거의 80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자지 않고 라이브 쇼도 막 일어나고 전에 일어났던 게 1226년 1200. 예, 1226년에 이렇게 가깝게 붙어서 하나처럼 밝게 빛나는 일이 있었고 그 전에는 베들레헴의 별 여기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쫓아갔잖아요. 그게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하는데 그때 밝게 빛났던 별이 토성과 목성이 함께 만나서 밝게 빛나는 별이었어요. 저들 네. 밖에 네.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네. 약간 이거를 점성학적으로 풀면 목성이라는 건 굉장히 대길성이라 그래서 굉장히 좋은 별로 봤거든요. 긍정의 별, 낙관의 별, 그리고 확장의 별. 그런데 토성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흉성이라고도 해요. 고전 천문학에서는 부정. 그리고 왜냐하면 토성 자체가 그 네. 신화를 보면 부정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수축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향의 별들이잖아요. 그 별들이 20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여기서 의미가 있어요. 만나는데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별처럼 밝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밝게 빛났을 때 그럼 뭐 예수님 같은 훌륭한 성인이 나타나고 아까 1226년에 또 한 번 그런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았다고 전해지는 성인이 있어요. 그 성 프란치스코. 네. 그분이 돌아가신 해가 또 1226년입니다. 이게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거든요. 부정적일 때는 아주 큰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네. 저렇게 성향이 다른 별들도 20년에 한 번씩은 만나서 잘 회합이 되면 저렇게 밝고 큰 빛을 내는구나. 이게 우리가
하늘을 보고 배워야 될 점이고 하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속에는 모두 그런 극단적인 다른 성향들이 있거든요. 플러스의 성향이 있으면 마이너스의 성향이 있고 그렇지.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다. 보통 사람들은 이 중에서 하나만을 꺼내 써요. 내가 플러스인 사람이 되거나 마이너스인 사람이 되거나 자기가 낼 수 있는 역량의 절반밖에 내지 않으면서 살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성향도 사실은 잘 끌어다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좋은 성향과 잘 네. 회합을 시키면 네. 그 어떤 것보다도 밝게 빛을 낼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작년은 정말 죽을 듯이 달려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나랑 다르다고 생각되면 모든 모함을 하고 내가 공격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공격하는 한 해였다면 그렇게 해서는 폭발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고 밝게 빛을 낼 수 있도록 서로 회합을 해서 잘 섞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그 의심과 외로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렇지. 딱 보기에도 그냥 일반인도 견적이 나와요. 그냥 공부 안 한 사람도 그냥 느낌은 오는 것 같아요. 되게 혼란기겠구나. 그 외로움이나 의심이 잘못하면 나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한마디로 좀 도를 닦아야 되겠네요. 내년에. 그래서 응? 키워드 하나 중에 이제 그게 수행자의 해예요. 아, 2021년이 수행자의 해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내가 속도를 내고 싶다. 빨리 이 일을 처리해서 성과를 내고 싶다.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계속 걸리거든요. 의심과 외로움. 내년에 가장 중요한 내 포지션 중에 하나가 팀을 만드는 거예요. 팀. 지금의 밴드들은 어떻게 보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약간 동기부여 해주는 정도예요. 그냥 네, 그쵸. 잘해라, 체크해주고 우리 잘해보자는 식인데 내년에는 그 정도 결속력으로는 좀 더 강하게 결속이 돼야 돼요. 아. 그러기 위해서는 나랑 전혀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나랑 네. 성향이 전혀 달라서 평소에는 되게 보기 싫고 만나기 아. 싫었던 사람들을 내 팀으로 끌어들이는 배포를 가지셔야 돼요. 용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용기죠.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아. 있는 전혀 다른 성향을 네. 내가 속도를 내는 에너지로 쓰셔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이것도 충돌이잖아요. 그렇죠.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잘 활용해서 추진력을 얻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 돼요. 존 레논이라고 아시죠? 네. 비틀즈의 존 레논. 존 레논. 존 레논도 보면 그 혼자였으면 그런 비틀즈라는 음악적 성과를 낼 수 없었겠죠. 네. 예. 그 팀원들을 보시면 서로 너무 달라요. 폴 맥카트니 같은 경우에는 존 레논이랑 완전히 대척점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함께 만나서 같이 음악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틀즈가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분들은 이 토성과 목성의 회합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아. 그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아, 그래요? 네.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기에는 그냥 월트 디즈니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기획하고 뭔가 구성하는 힘은 있었는데 상업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월트 디즈니를 도와서 로이 디즈니라고 그 형이 있었거든요. 네. 그 형은 기획하는 능력은 없는데 이거를 브랜딩하고 상업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둘이 합쳐서 팀을 만들어서 지금 디즈니를 만든 거죠. 내가 못하는 걸 잘하고 있는 애. 근데 걔를 시기하고 질투할 게 아니라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서로가 네, 서로 그쵸. 속도를 낼 수 있는 추진제가 돼줘야 돼요. 그래야 버틸 수 있어요. 내년에 제일 무서운 게 나 혼자 버텨보겠다. 이거 제일 무서워요. 혼자 버틸 수가 없는 애. 잘못하면 외로움과 의심 속에 분노만 키우지. 비슷한 사람을 옆에 앉아놓는다? 더 큰 외로움에 빠져요. 쟤를 봐도 희망이 안 보이거든. 답이 없는 거예요. 단체 외로움. 단체 속의 외로움과 의심. 집단 외로움에 빠질 집단.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통해서 내 삶의 격, 내 영혼의 격을 높일 수 있는 해이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추락하는 거. 수행자들을 보면은 일부러 찬바람 속에 한두 시간 서 있고 어쩌면 왜 위험과 어려움을 세팅하잖아요. 일부러라도 세팅하잖아요. 내년엔 세팅할 필요는 없겠네요. 어차피 힘들 테니까 그렇죠. 수행자로 우리가 전환만 되면 살아나가네. 삶의 자세가 수행자여야 되는. 방금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게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고난을 찾아서 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 내년 자체가 고난이기 맞아.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쉬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편하게 해줄까를 많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내 유튜브에서 되게 재밌는 거 많은데 나는 코로나가 올 줄 알았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꽤 있어.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우리의 뭐 별자리와 무슨 뭐지 그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애가 올 줄 알았다 뭐 이런 영상도 꽤 있더라고요. 이런 애가 올 줄 알았을까요 진짜? 뭔 말인지 못하겠어요. 지나고 나면. 네. 네. 그런 말한 사람은 옆에 두시면 안 돼요. 그래요. 학중 편향은 위험해 진짜. 올해가 2021년 신축년 흰소의 해라고 그래요. 또 검은 말, 흰소 이렇게 꼭 붙이는데 그게 어떤 의미예요? 모든 게 다 희한하게 맞아 떨어진다. 아 그래도 이 신축년이 흰 소의 의미잖아요. 네. 신이 하얀색을 의미하고 축이 그 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흰소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나 하얀 소를 본 적이 있는가 싶어. 인도에서는
소도를 되게 신성시하고 이게 맞아. 동양에서도 특히 불교 선종에서는 네, 네. 이 소를 사람의 본성에 비유를 해요. 자기의 본성을 찾아가는 시부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심우도라고도 하고 그 깨달음을 찾아가는 과정을 10가지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이죠. 그 그림을 보면 소가 등장을 해요. 네. 내 본성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음. 근데 처음 내가 만난 소는 검은색 소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때가 묻어 있고 다루기가 힘든 길들여지지 않은 본성인 거죠. 그런데 이 본성을 길들여 가면서 그 검은 소가 하얀색 소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검은색 소가 완전히 하얗게 됐을 때, 그러니까 내 본성이 그렇게 원래 그 모습대로 깨끗해지고 나면 그 하얀색 소도 사라지는 거죠. 내가 본성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 흰색 소도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깨달음. 수행이네. 이것도 깨달음. 수행이네. 사실 올해는 예상치 못하게 겪은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하실 거예요. 알고 당하니까 이제. 그랬을 때 내가 이 고통에 휘말려 버리고 내가 그냥 쓰러져 버리고 낙담해 버리고 계속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네, 이러면 네. 올 한 해 그 어떤 에너지도 어떤 기운도 이용할 수 없고 그 에너지를 탈 수 없어요. 흰 소의 해인데 검은 소의 해처럼 살면 안 되는 거잖아. 흰 소답게 살아야 되네. 수행하고 내 안에 있는 본성 중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장 좋은 걸 꺼내 쓰려고 애써야 되고. 내 한계치를 한번 시험해 보는 이렇게 우울한 상황에서도 얼만큼 나를 다독이고 버텨낼 수 있는 어느 정도 나를 각성시킬 수 있고 삶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가 이 시기가 끝나요.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시기에 정말 사람들 간에 많은 격차를 만들 거예요. 물질적인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내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격차가 커지면 결국엔 나중에 이 물질적인 격차도 극복이 되더라고요. 이 흰 소의 시대에 자꾸 검은 소가 되고 싶거든요. 누가 부동산 사서 올랐다 그러면. 올랐어? 너? 언제 대출 얻었는데? 아, 나 5년 전. 너 20% 주식 수익난 건 수익도 아니야. 나 한 거, 나 테슬라 400% 올랐잖아.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검은 소가 돼서 들이받고 싶잖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다 난리예요, 난리. 지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보다 주식으로 돈을 잃은 사람이 많은 게 어떻게 하다가 처음에 내가 투자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게 악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뒤로 내가 이런 기술이 있고 투자를 잘한다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 이제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수익을 내는 사람이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크게 이유예요. 집중을 돼. 내년을 상징하는 또 다른 운의 키워드가 뭐예요? 문서예요, 문서. 물론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내년에 있어서의 문서는 그냥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거래하지 말고 일단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일단 소잖아요, 소. 네. 예, 게을러요. 내년에는 투자를 게으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부안해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호흡을 3개월 단위로 끌고 가세요. 3개월 정도의 호흡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투자를 하든지 계약을 지켜보는 하든지 애구나. 최대한 느리게 투자하고 그 상태로 유지되는 한 해일 거예요. 유지되는. 내년을 상징하는 이제 기운이 편인이라는 기운인데 이 편인이 게으름을 또 상징해요. 게으름. 아, 내년이 예, 편해. 굉장히 느려요. 느리고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돌발적인 변수들이 되게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동안 모아놓던 에너지를 한꺼번에 이게 한꺼번에 아니고 조금씩 나눠서 쓰는 그래서 내년에는 잘 기다리는 사람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6년까지 선생님이 천왕성 황소 자리에 들어간 시대다. 그래서 뭐 그때는 여성 중심, 개인의 개성 이게 되게 두드러지는 시대라고 선생님은 그때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요? 그 영상 우리가 찾아봐야 돼.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기를 디지털 세상에 오면 무조건 여성의 부가 남성의 부를 넘어서기가 되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피지컬 워크가 아니잖아요. 피지컬 레이버가 아니잖아요. 올해 되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캐. 내 부캐. 캐릭터가 있는데 또 다른 맞아.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우리가 현실을 극복해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현실을 맞닥뜨리기에는 너무나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자아를 그냥 만들어버리는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이 또 다른 내가 있는 이 현실은 좀 내가 할 만한 현실인 거예요. 자꾸 여러 개의 자아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해보지 못한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걸 인정을 해줌으로써 내가 그 전에 뭔가 과거가 있더라도 새로운 자아로 내가 새로운 것들을 했을 때는 또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몸이 하나지만 디지털 시대는 부캐 내 캐릭터가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깜짝같이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깜짝같이. 예,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일부 연예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또 이런 대중들에게까지 내려와서 호도 잘 분석해 보면 내가 이루지 못한 뜻을 호에다가 다 많이 담아요. 맞아. 퇴계 이황 선생님도 그 퇴계가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서 시냇가에서 이제 조용히 은둔하겠다는 뜻이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그 호에 담았듯이 지금도 내가 할 수 없는 현실, 예를 들어서 이걸 해도 내가 집중할 수 없는 것들을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아바타처럼 쓰는 그런 게
확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왜 또 공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책도 쓰셨잖아요. 네. 올해 공간 트렌드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은둔이라는 키워드를 봤어요. 우리가 은둔이라 그러면 키고몰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은둔. 예,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은둔의 의미는 내가 주로 사회에서 하기 싫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회와 좀 거리를 두고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네.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은둔의 공간이고 그 시간이 바로 은둔의 시간이거든요. 올해 우리가 강제적인 은둔을 다 경험했어요.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사회와 거리를 둘 때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네. 무엇을 할 수 있나를 조금씩은 다 체험하고 경험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년에는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사실 이게 코로나가 물러가고 나서 다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을 때도 네. 이제 이게 체험이 아니라 경험이잖아요. 잠깐 한 체험은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건데 내가 이렇게 깊게 경험한 거는 내 무의식 속에 남거든요. 남아있죠. 계속 이거를 추구하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은둔의 공간은 서재거든요. 세상 만사 복잡하면 그냥 서재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복해요. 2021년에 공간 키워드는 내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은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은둔인지 고립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네. 내가 그거 하고 나서 되게 외로워요. 뭔가 적적하고 그거는 실패한 은둔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이제 핸드폰만 봤어요. 나 이거 은둔이다. 그런데 내일 회사 가려니까 막 억장이 무너지고 답답해. 이건 은둔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를 잠깐 고립시킨 거예요. 내가 그걸 하고 났을 때 내일 회사 가면 좋겠다. 네. 내가 누굴 만나면 좋겠다라고 에너지가 솟아오를 때 제대로 된 은둔을 한 거죠.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 만나고 그러는 걸 엄청 무조건 좋아할 거다. 내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내 그렇지 않거든요. 주말이면 완벽히 혼자 있어요. 완전히 밖에도 안 나가요. 근데 나는 나랑 노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뭐 손으로 뭐 만들고 옷도 만들고 뭐도 하고 생각도 하고 TV 보고 낄낄거리고 뭐 쓰고 얼마나 할 게 많은지. 근데 은둔인데도 막 되게 그 안에서 되게 즐겁거든요. 나는 내년에 저에 대해서 조금 상담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상담을 해드릴까요? 저 난감하네 하는 저 표정. 일단 저는 작년에 정말 강의 하나도 없는 그 외로움과 의심의 시간을 제가 1월에서 3, 4, 5월 달에 작년에 겪은 거예요. 이렇게 내 직업이 없어져?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30년간 해온 내 직업을 얘가 망가뜨려? 처음엔 진짜 화났고 나중에 두렵고 걱정도 많이 됐고 그 의심으로부터 질문을 해서 풀어서 말하자면 2주를 마친 상태지. 오프라인에 있던 나의 모든 온라인으로 다 2주 정말 그 많은 의심은 다 공부로 다 되셨는데 뭘 상담한다는 얘기죠. 이미 세팅이 다 끝나셨는데. 아니 그래도 뭐 또 뭐 해줄 말 없어요? 뭐 주의할 거 없을까요? 강한 추진력을 보일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나의 중력이 너무 세면 주위에 있는 작은 별들이 내 주위를 공전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와서 다 충돌해버려요. 누군가를 리드할 때도 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 혼자서 운행할 수 있는, 공전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두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얘가 되게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확 끌어오면 그냥 충돌해 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줘야 되겠구나. 클 수 있는 시간과 그렇죠. 거리.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궤도를 찾을 수 있게끔 인내하고 좀 지켜봐 주셔야 돼요. 그게 내가 점점 커질수록 꼭 필요한 미덕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반대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계속 성공해 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틀림없이 자만심이 들어와요. 이 자만심은 나와 다른 것들은 그냥 다 끌어당겨서 폭파시켜버려요. 내가 제일 세니까. 그러면 나중에 나 혼자 남아요. 아무도 없어요. 극도의 외로움, 극도의 고립.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 중에 마음의 병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함께 돌을 거예요. 이제 더 커지시면 알겠습니다. 아니 진짜 그 너무 좋은 충고십니다. 꼭 각자가 자기 궤도로 갖고 움직이는 미경계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 근데 공부가 재밌어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소중한 자아들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코로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랬어요? 네. 맨날 전망을 하지만 정작 저도 망했거든요. 네, 그래서 닫고 또 장막 속에 들어가서 은둔을 하셨네. 네, 아주 간단한 세팅인데 제 책상 앞에 종을 하나 걸어놨어요. 그게 뭐예요? 종 이름이 실패의 종이거든요. 되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그냥 그만두고 왜냐면 책 써봤자 큰 돈이 안 되니까 돈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서 마음이 흔들리면 저 종을 치자라고 저랑 약속을 했어요.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종 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뭔가 지는 것 같고. 그치. 내가 이렇게 저거 내가 치면 내가 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종 안 치고 버티고 끝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너무 힘들 때 간단한 거잖아요. 정말 치고 싶었거든요. 저거 치고 끝내자. 그런 거 일종의 신체 언어들이죠. 그 우범지대에 거울을 많이 걸어놓으면 범죄율이 떨어지는 것도 맞아요. 이게 도둑을 하러 왔다가 현관 앞에 있는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보잖아요. 흔히 얘기해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범죄율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 것처럼 나를 좀 객관화시킬 수 있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를 볼 수 있는 어떤 마음 다루는 뭐 대단한 거 같잖아요. 막 촛불에 손을 막 지져야 될 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간단한 장을 거. 지죠? 하지 마. 네. 제목은 뭘로 지금 정하셨어요? 가제가 은둔의 즐거움이 오 좋다. 선생님의 은둔에 대한 이야기. 최고의 은둔자죠. 저 프로 은둔자로서. 예. 프로 은둔자. 저는 은둔의 되게, 프로. 예, 우리 막내가 좋아하겠다. 우리 막내 완전 은둔형이거든.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한 책이에요. 아. 근데 저는 은둔의 되게 즐거움. 즐거웠어요. 좋다. 예,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보상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책은 언제 나와요? 봄에 나올 거. 아 봄에. 2월이나 3월. 이제 강의 시작하신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자존감을 높이고 마음 치유를 위한 별자리 공부라고. 나 반드시 해야지. 네. 전에 나 별자리 공부 너무 하고 싶었잖아요. 우리 네. 그루만 미운 엄마들 공부할 때 나도 껴서 하고 싶었는데 별자리 너무 공부하고 싶었거든. 그루맘을 통해서 이제 검증된 수업이거든요. 아름다운 그런 우주의 별들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치유하는 방식이에요.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두 가지인데 뭔가 하나가 안 됐을 때 급격하게 상대방 탓으로 돌리거나 급격하게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은 비율로 따지면 10명 중에 9명은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실패가 쌓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지 뭐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뭘 잘하겠어. 그런데 그런 이제 별자리 차트를 보면서 자기 별자리 차트. 예, 그러면서 너 탓이 아니다. 나와요 차트? 그럼요. 어떻게? 어느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거 잘 들으셔요. 원래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업적인 수완이 없어요. 그러면 자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돈을 버는데 나는 못하지. 그런데 너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네. 원래 그런데 사업을 할 그런 게 아니야. 대신 여기에 다른 재능이 있었네를 오케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희망을 보여주는 거나 현재 팩트를 그대로 내가 떠안게 하고 내가 인정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개 유전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게 그런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강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해? 그런데 내가 어떤 강박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강박을 찾아주면 남에 대한 강박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돼요.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남을 이해하면서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스스로 많은 치유가 되겠네요. 그 자기 별자리를 보면서. 큰 시야를 길러주는 되게 좋은 공부인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올 한 해 진짜 이 어려운 시기를 그 의심과 분노의 시기를 잘 좀 지나가 봤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되게 어려울 때 저한테는 여러분 스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기율 선생님도 저의 도반이나 스승 중에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잘했다 무조건 못했다 하지 않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렇게 사유의 틀을 이렇게 던져줘. 이거야 이 생각해봐. 그랬을 때 또 내가 그걸 받아서 그 틀로 이렇게 들어오면 되게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정감이 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내년에 안정감, 내 자신의 안정감을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해야겠어요. 4편에 걸쳐서 이 2021년 트렌드 특집이 방송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내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크질 못하는 거고. MKYU에서 네. 우리 노 대표님이 네. 제대로 우리를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뜻밖 말고. 좋아요, 좋아. 12강,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가르쳐줬으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겠다. 진짜? 네네.